오늘의 컨텐츠는 유럽의 기초 상식 등을 조금 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컨텐츠인 군주론 시리즈 1편의 카트린 드 메디치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1572년 8월 17일 프랑스 내 가톨릭과 개신교의 융합을 위해서 샤를의 여동생인 마르그리트와 개신교 쪽의 나바르의 앙리가 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날 많은 개신교도들이 파리로 몰려들었는데 개신교도들이 파리로 몰린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개신교도들이 대학살되는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천여 명의 개신교도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 파리에서만 한 3,000명 정도 죽었고 전체적으로 프랑스에 퍼져서 한 10,000여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악몽과도 같은 학살 사건은 프랑스 곳곳에 불똥을 튀겼고요. 결국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의 대부분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스위스 쪽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얻었던 것인지 2년 후에 샤를 9세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 결과 1574년 카트린 드 메디치의 셋째 아들인 앙리가 앙리 3세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앙리는 카트린을 되게 많이 닮아서였는지 카트린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국내 종교 전쟁이 악화되는 이 상황에 앙리 3세는 근위병에게 명해서 카톨릭 세력의 중심 인물인 기즈공 앙리 1세를 암살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들이 앙리 3세에게 무척 화가 났겠죠. 그래서 급기야는 앙리 3세는 1581년 8월 1일 도미니크의 수사 자크 클레망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어머니 카트린이 죽은 지 7개월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261년간 이어졌던 발루아 왕조는 앙리 3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단절되었고 이후 살리카법에 따라서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바로 나바르의 앙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앙리 4세 되시겠습니다. 1552년에 태어난 그는 결혼식이 미그노 3,000명이 살해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의 배경이 된 만큼 종교와 계속 엮여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종교가 달랐어요. 아버지는 가톨릭, 어머니는 개신교.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종종 종교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는 자연스럽게 두 종교 모두 익숙한 상황에서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가톨릭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를 따라서 개신교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이 나바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그가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던 해에 제3차 종교전쟁이 끝났고요. 이 둘 사이의 평화조약의 일환으로 앙리 4세와 프랑스의 왕 샤를 9세의 여동생 마르그리트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6일 후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앙리 4세는 이때 겨우 목숨은 부지했으나 파리 왕궁의 억류가 돼서 가톨릭으로 강제 개종을 당했어요. 그러던 1574년 제5차 종교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샤를 9세가 사망하고 폴란드의 왕으로 가있던 앙리 3세가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앙리 3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고 그 사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앙리 4세는 파리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바르 왕국으로 돌아와서 가톨릭 개종을 거부하고 또다시 개신교로 돌아서서 개신교의 수장이 됩니다. 하지만 1577년 발발한 제6차 종교전쟁에서 앙리 4세가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개신교도들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제7차 종교전쟁 때
그의 군대가 많은 승리를 거두며 불만은 좀 사그라들었고 이후 4년간의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589년 앙리 3세가 사망하면서 나바르의 왕이었던 앙리 3세가 프랑스로 넘어와서 앙리 4세가 된 겁니다. 앙리 너무 좋아하죠? 앙리 3세가 프랑스를 다스리는 앙리 4세가 되어서 이제부터 프랑스는 발루아 왕조가 끝나고 부르봉 왕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리 순탄하진 않았어요. 왕국 전체에 걸쳐서 그를 인정하는 세력은 오직 개신교 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프랑스의 실질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일단 신성동맹을 이끌어가던 가톨릭 세력을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제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가톨릭 신성동맹에 대한 전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가 프랑스 왕위 계승법에 따라서 프랑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톨릭 신자여야 했다는 겁니다. 또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바꾸지 않고 일단 1590년 신성동맹과 에스파냐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1591년에 개신교 신자들의 신앙활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꿋꿋하게 개종하지 않고 버텼으나 결국 1593년 그에 대항하던 신성동맹 총신분회의가 새로운 왕을 선출하겠다라면서 움직이자 결국 그 해에 개신교를 버리고 또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성동맹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그가 개종했다는 것에 실망한 개신교도들은 이제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종교로 문제를 겪던 앙리 4세는 1598년 기나긴 내전을 치르면서 각 지방의 신성동맹 세력과 에스파냐군을 격파하고 드디어 1598년 5월 2일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화평을 선언하며 모든 이에게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하며 누구도 종교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면서 낭트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마침내 내전을 종식시킨 거죠. 그래서 그가 앙리 대왕이자 부르봉 왕조의 시조이자 명군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낭트 칙령이에요. 그는 프랑스 전역을 다시 정복하고 통합해서 종교적 평화를 가져온 왕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앙리 대왕이라고 불린 그가 아내 마르그리트와의 사이는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못한 거예요. 후계자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앙리 4세와 부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좀 미적지근했어요. 국내 정세도 당연히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궁정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그냥 즉위만 해서 실질적으로 통치만 한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내전이 터지고 하니까 좀 바빴던 데다가 서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은 종종 싸웠고 한 번 다투면 하루 안에 중재자가 나타나서 서로의 관계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마르그리트가 한 번 삐치면 5일씩 삐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중재자였던 쉴리공이 부부싸움을 말리러 입궁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취향이 맞질 않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생기기 힘들고 서로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우고 살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를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신성동맹과 에스파냐를 격파를 하면서 업적을 쌓아가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어 갈 때쯤에 이 앙리 4세가 애정을 준 상대가 나타났으니 그녀가 바로 가브리엘 데스트레입니다. 네, 이 앙리 4세의 별명은 앙리 대왕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또 다른 별명은 호색한. 말년에 또 다른 여자를 건드려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늙은 호색한. 그의 별명이 호색한인 만큼 거느린 첩만 해도 56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아꼈던 첩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쾌브르 후작의 딸이었던 가브리엘은 앙리보다 19살 어렸어요. 가브리엘은 흡사 디안드 푸아티에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웠었다고 합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흰 피부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금발과 어우러지는 푸른 눈동자, 백옥 같은 피부, 진주 같은 치아를 가졌다. 거기다가 완벽한 가슴을 지녔으며 손동작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아름답긴 아름다웠나 봅니다. 특히나 앙리는 그녀의 가슴을 좋아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녀는 경건한 가톨릭교도였으며 정치에도 관여했다라는 점이 디안드 푸아티에와 비슷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여자는 1571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녀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말이 돌 뿐이에요. 정확한 정보는 없고 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았고 뭐 어떤 사람을 거쳤으며 어떤 위기가 있었고 이런 게 없어요. 단지 알려진 것이라고는 외가 쪽 여인들이 대체로 행실이 그리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 정도? 이 가브리엘의 할머니가 프랑스와 1세 애첩이었다라고도 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브리엘의 아버지가 가족들이 함께 살던 성을 창녀들의 매음굴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일명 리앙쿠르라고 불리는 귀족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가브리엘은 결혼을 한 뒤에도 애인을 되게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심지어 이 앙리 4세를 만나면서도 남자를 만났어요.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인 1590년 당시 애인이었던 벨가르드 공작을 따라서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다가 앙리 4세를 만나게 되었고 이 앙리 4세가 가브리엘을 보자마자 첫눈에 뿅 하고 반해서 구애를 했고 둘이 연인 사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무시하고 바람이나 피우던 마르그리트와는 달리 이 가브리엘은 앙리 4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합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각지에서 반란군과 종교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이 가브리엘이 결혼했더라도 만삭의 몸으로 전장에 같이 나가서 싸우진 않고 천막에서 같이 찬바람 맞으면서 왕의 옆에서 식사를 도와주고 각종 수발을 들어줬던 거죠. 그것 말고도 때로는 왕을 위해서 금전적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고 전장에서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희의 귀감이 되기에 부족한 점이 없었어요. 내조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다 한 거야. 그리고 그녀는 1593년에 앙리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쯤에 앙리 자신도 프랑스를 다스리면서 개신교도인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겠죠? 이 앙리 4세는 파리는 미사를 드려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1594년
2월 27일 드디어 프랑스의 왕으로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즉위하고 4년 반 후의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무렵 앙리 4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가브리엘을 위해서 그녀의 늙은 남편인 리앙쿠르의 영주 니콜라 다메르발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고자 애썼어요. 그냥 애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거야. 이제 너무 아끼는 첩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결혼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결혼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아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이 무효임을 교회가 인정하도록 리앙쿠르에게 왕권을 행사해서 스스로가 성적 불능임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아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에 정말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하여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결혼이 무효하니까 이혼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싱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594년 6월 3일에는 앙리와의 사이에서 장남 세자르 드 부르봉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이 여자는 싱글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1595년에 앙리 4세와 파리 의회에서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를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한다라는 일을 거친 뒤에 세자르는 방돔 공작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앙투안 드 부르봉인데 앙투안 드 부르봉이 방돔 공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기를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세자르를 방돔 공작에 올렸다는 것은 그를 친자로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같겠죠. 가브리엘은 세자르 이외에도 앙리와의 사이에서 딸 카트린 앙리에뜨 그리고 아들 알렉산드르를 더 낳았어요. 그리고 이 카트린 앙리에뜨와 알렉산드르 역시 똑같이 앙리 4세의 자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앙리는 자기의 자식들을 낳은 가브리엘에게 1596년 몽소 후작 부인 이듬해에는 포보르 공작 부인의 자귀를 하사합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프랑스 국왕에 인정된 총리로서 프랑스를 위해서 외교관으로도 활동하기도 했고 또한 대립하던 국내의 유력 귀족들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력 귀족가의 부인들을 만나서 여자들끼리 결속시킨 다음에 따로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자기 남자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자끼리 모여서 자, 우리 잘해봅시다. 각자 가서 남자들을 설득해봐요. 그런 다음에 각자 가서 남자들을 설득시켜서 내전을 종식시키기도 했어요. 꽤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듯 앙리 4세의 명실상부한 반려자가 된 가브리엘은 인색하기로 유명했던 잉글랜드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조차 그녀에게 사파이어와 큰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금 브로치를 선물하기도 했었대요. 자, 이렇듯 앙리의 총애를 받은 가브리엘의 초상화가 있는데 원래는 작자 미상인데다 누가 왜 그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갑자기 개방된 왕실 보물창고에서 떡하니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앙리가 좋아하던 완벽한 가슴이 뭔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작품. 2명의 여인이 다 벗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젖꼭지 부분을 살짝 잡고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에 딱이었죠. 여전히 누가 그렸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저 퐁텐블로 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화가들을 퐁텐블로파라고 불렀는데 이 퐁텐블로파가 그렸다라고만 남아있어요. 이것도 누가 그렸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작품의 모델이 이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녀의 동생이었던 빌라 공작 부인이다라는 것만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은 자매라는 건데요. 동생이 왜 언니의 젖꼭지를 잡고 있는 걸까요? 이때 여성은
임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동생이 가브리엘의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가브리엘이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녀는 현재 앙리 4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의 왼손은 반지를 들고 있어요. 자, 그녀는 왼손으로 반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앙리 4세에게 받은 반지겠죠. 하지만 아직 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둘이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뜨개질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누군지 밝혀지질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림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액자다. 뒤에는 사실 그림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일명 빨간 여인이라고 불리던 가브리엘의 여자 시종장이었던 마리 아르망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작품도 유명한데 이 작품 외에도 또 다른 연작이 있습니다. 또다시 두 자매가 욕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나체로 아까 귀걸이만 하고 있던 가브리엘이 배꼽까지 내려오는 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 뒷 배경에는 유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결국 아이를 낳았다. 특히나 아들이었다 라는 거겠죠. 아들을 낳아주었다라는 것과 그로 인해 그녀의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있죠. 이 진주란 왕실 여인의 우아함과 영예로움, 권력 등을 상징해요. 그래서 보통 몸에 걸친 진주의 개수가 많고 고급스러울수록 신분이 높고 권력이 강한 인물로 해석됩니다. 때문에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나 긴 진주 목걸이를 하고 한 손으로는 이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여동생이 사라졌죠. 대신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아마 첫째 아들 세자르겠죠. 그리고 유모에게 안긴 이 아이는 여동생 앙리에뜨이거나 남동생 알렉산드르일 겁니다. 자, 이번 작품에서 가브리엘은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팔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해졌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장식품들이 많아졌고 과일, 꽃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삶이 좀 더 풍족해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안겨있는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여자아이의 탄생을 암시하는 꽃과 과일 등이 장식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녀는 앙리에게 최상의 호의를 베풀어서 왕실 행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낭트 칙령을 발표할 때도 낭트까지 함께 가서 같이 영접을 받았어요. 거의 그냥 왕비 역할을 했던 거죠. 실질적인 왕비예요. 뿐만 아니라 앙리는 그녀에게 성이 딸린 영토를 하사했고, 그녀가 가졌던 총 영지의 개수가 12개. 그녀의 영지가 총 12개였다고 하니 얼마나 앙리가 이 가브리엘을 총애했는지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듯 그녀는 앙리 4세의 곁에 정부로 실질적인 왕비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드디어 1599년 앙리 4세는 로마 교황청에다가 마르그리트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겠다라는 신청을 해놓고 부활절 축제에 가브리엘과 결혼식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내랑 갈라서고 이제 애인이랑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가브리엘은 파리로 향하고요. 앙리는 퐁텐블로 성에 남았는데,
파리에 도착한 날 밤, 지인의 집에서 만찬을 즐기던 가브리엘은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꼈고 임신 5개월이었던 가브리엘은 이튿날 오후부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빠른 분만으로 인해 고통은 극에 달했고 결국 의사가 그녀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조금씩 꺼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인 4월 10일 부활절 축제 전날 가브리엘은 임신 중독증으로 28살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가 프랑스의 공식 왕비가 되기 하루 전이에요. 그녀의 소식을 들은 앙리 4세가 퐁텐블로 궁전에서 파리로 허겁지겁 달려왔으나 그녀는 이미 사망했고 그녀를 사랑했던 앙리는 왕비도 아니었던 그녀를 왕가의 장례식을 치르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왕비급으로 치렀어요. 게다가 이 앙리도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채로 상을 치렀는데 당시 프랑스의 왕이 온통 검은색으로만 입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앙리가 얼마나 가브리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난산의 고통 때문에 일그러진 얼굴로 굳어서 죽은 가브리엘을 위해서 이 가브리엘을 그대로 조문객들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왜 다른 나라 보면은 관 속에 이렇게 눕혀놓고 얼굴 부분만 이렇게 관 뚜껑 열어가지고 다들 거기다가 꽃 놔주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관에다가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녀를 닮은 밀랍 인형을 대신해서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가 죽음으로써 공인된 총리가 프랑스의 왕비로 즉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브리엘이 갑자기 죽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독살당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긴 했는데 임신 중독증이 맞는 것 같고요.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그녀의 죽음을 신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을 잃은 앙리는 더 슬퍼할 겨를도 없이 6개월 정도 슬퍼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슬퍼할 겨를 없이 1600년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의 딸 마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리와의 사이에서 왕위 계승자인 루이 13세를 포함해서 자식 6명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1601년 앙리 4세의 치세 아래에서 프랑스 왕국은 오랜만에 평화를 누렸어요. 프랑스의 농업과 상업, 상공업이 모든 분야에 있어 거의 종교전쟁 이전에 번영을 되찾았고 프랑스에서 처음 비단이라는 게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앙리 4세는 전 국민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닭 요리를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태평성대를 꿈꿨습니다. 꿈꿨고 거의 이때 정말 모든 닭 요리가 이제 막 개발이 됐고 이때 코코뱅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되게 사람들의 상황이 되게 다 나아졌고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이후 그렇게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1610년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가톨릭 황제와 개신교 제후들 간의 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점점 새로운 전쟁의 기미가 보일 때쯤 전쟁 준비를 하던 앙리 4세는 1610년 5월 14일 안타깝게도 가톨릭 광신교인 프랑스와 라바이약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앙리 4세를 죽인 그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았고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별다른 정황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서 17일 후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고 거열형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앙리 4세의 유언은 내가 칼에 찔렸다! 였다고 합니다. 앙리 4세가 사망한 뒤 그의 뒤를 이어서 루이 13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고 뒤이어서 손자, 증손자들이 차례차례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덕분에 그의 명성이 비교적 묻히기는 했지만 앙리 4세가 절대 임팩트가 없는 왕은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인 앙리 4세와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그의 아내였던 마리의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